기본적으로 항상 이제 두려워하는 게 좀 중국. 그래서 과연 중국과 싸워서 이길 수 있는, 버틸 수 있는 카테고리가 과연 몇 개나 있을까라고. 그게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계속 성장은 하고 영원히 안 없어질 기업들이 많이 있죠. 근데 문제는 주가는 안 올라갈 수 있어요. 오늘 주제는 바로 대가의 주식 투자 편입니다. 요즘 사실 그 유망 섹터로 하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뭐 제약 바이오라든가 배터리 2차 전지, 그다음에 인터넷, 게임, 반도체, 뭐 엔터 뭐 이렇게 막 사실 주식 투자에 좀 관심이 있는 분들은 요 정도 다 알잖아요. 그럼 우리가 유망 섹터를 이제 모르진 않는 것 같은데 여기서 우리가 좀 주의 깊게 봐야 되는 게 좀 있을까요? 저는 이제 기본적으로 항상 이제 두려워하는 게 좀 중국. 뭐 물론 중국뿐만이 아니고 모든 국가가 경쟁이긴 하지만 일본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그게 너무 두려운 생각을 많이 했었어요. 그래서 과연 중국과 싸워서 이길 수 있는, 버틸 수 있는 카테고리가 과연 몇 개나 있을까라고 고민을 해보면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3가지 정도 카테고리 정도 있는 것 같은데. 어딘가요? 첫 번째는 뭔가 대체제가 없는 거. 하나밖에 없는 것들이 있잖아요. 예를 들면 원자재도 그렇고, 뭐 가스나 석유, 광물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요. 언젠가는 이제 없어질 수 있는 자원들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원자재가 하나의 케이스가 될 거고, 또 하나는 컨텐츠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뭐 과거에 엔터주에 꽤 투자를 많이 하고 했었잖아요. 그런 게 보면 뭐 중국에는 BTS가 없잖아요. 트와이스도 없고 블랙핑크도 없고, 그 드라마 제작 능력이나 이런 거를 보면 아주 탁월한 것 같거든요. 비용이 일단 뭐 미국에서 하는 제작 비용에 뭐 5분질도 안 듭니다. 근데 퀄리티는 지금 굉장히 많은 경험을 쌓아 나가고 있기 때문에 퀄리티가 굉장히 좋아지고 있어요.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거잖아요, 컨텐츠. 우리가 어쨌든 뭐 과거 뭐 소녀시대나 이런 음악을 들으려면 SM을 통할 수밖에 없는 거고, 트와이스 노래를 들으면 JYP 통할 수밖에 없고, 블랙핑크는 YG를 통할 수밖에 없고, BTS 노래 들으면 빅히트를 통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지구상에 하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런 점에 착안을 해서 컨텐츠 쪽으로 굉장히 높게 평가를 하고 있는 편이고요. 두 번째 카테고리는 이제 브랜드입니다. 근데 브랜드가 좀 약합니다. 뭐 샤넬이나 에르메스 같은 기업이 사실은 국내에서도 탄생되기 어렵고, 뭐 특히 중국에서도 나오기는 쉽지 않은 그런 상황이고, 그래서 이게 강력한 이제 글로벌 브랜드 기업들이 있고, 마지막 카테고리는 이제 하이테크라고 생각을 해요. 중국이 쫓아올 수 없는 기술력을 가진 기업들이 그나마 아직은 존재합니다. 사실은 근데 너무 많이 쫓아와서 자동차나 IT도 그렇고, 과거에 우리가 구가하던 대부분의 경공업은 이미 내주는 상태고요. 신발이나 뭐 이런 뭐 의류도 마찬가지나 지금 그나마 남아있는 게 제가 보기엔 IT, 그리고 특히 뭐 반도체는 아직은 시간이 한 10년은 남아있지 않나 생각은 들고, 그 외에도 뭐 특이한 뭐 기술을 갖고 있는 독자 고유의 기술을 갖고 있는 중소기업들이 꽤 있고요. 장비업체나 소재업체들이 꽤 남아있는 거고, 그 외에는 바이오도 역시 좀 아직까지는 앞서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있어서, 이 중에서 좀 특출난 기업들을 좀 찾는 게 좋은 대안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대표님 말씀하신 게 이제 콘텐츠, 브랜드, 이제 하이테크에서 IT, 반도체나 바이오인데 실제로 제 구독자 분이 이런 질문을 남기셨더라고요. 김도공 님인데 대표님 운영 펀드에 7년째 가입 중이랍니다. 고객인 거죠. 결과 보고서를 보면 요즘은 엔터주 비중이 높더라고요.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에 이제 방금 전에 말씀하신 것들이 답변이 되는 거겠죠. 그리고 엔터주를 저희가 좀 과거 낮을 때 좀 매수를 많이 해놓은 거라서 저희가 막 주식을 올려서 사는 스타일은 아니라서 올라가면 저희 좀 팔기도 하고 다시 떨어지면 이제 사기도 하고요. 진입이 너무 낮은 상태에서 진입을 과거에 했었어가지고요. 단가들이. 그리고 반도체 말씀하셨는데 사실 그 반도체 측면에서는 굉장히 반대적인 의견을 가지신 분이 굉장히 가까이 계세요. 바로 옆에 삼성전자의 비중을 굉장히 줄이셨나요? 다 빼셨나요? 높죠. 회장님 운영하시는 펀드에서 이제 다 빼신 거잖아요. 입장이 조금 다르신 것 같아서 지금 제가 봤을 때. 그럴 수도 있죠. 뭐 저희도 근데 이렇게 비중이 이렇게 높지는 않은 상태고요. 저희가 예를 들면 절대가치 추구하는 딥밸류 펀드 같은 경우는 이제 비중이 거의 없는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뭐 이렇게 투자라는 게 보면 이제 사실 펀드라는 건 한계가 있어요. 펀드는 저희가 자금을 저희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보면 아시다시피 지금 뭐 펀드를 환매해서 개인 투자로 많이 돌아서는 경향이 강하고, 올 들어서도 뭐 5조, 6조 정도 지금 자금이 유출이 되고 있어요. 그런 사실 자금이 많이 들어오면 사실은 사야죠. 돈이 많으면 삼성전자 이런 거 사야 되는데,
좀 그럴 자금 여유는 없기 때문에 더 좋은 대안이 있다면 더 저평가됐고 좀 더 소외 있는 거를 저는 소외돼 있는 주식을 네. 사기를 원하는 거죠. 사실 최근에 이제 자산운용사나 그런 데에서 운영하는 펀드에 있는 것들이 사실 개인들이 그 돈을 빼서 이제 개인적으로 많이 투자한 경우가 그렇죠. 좀 많이 생겼잖아요. 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실제로 두 분은 좀 어떻게 보시는지. 일단은 굉장히 고무적인 거죠. 일단은 지금 주식에 대한 관심도가 지금 계속 해가 갈수록 낮아지는 이 상황에서 특히 이제 뭐 작년까지 부동산에만 주로 관심이 많았다가 이제는 주식에 처음 관심이 생겨요. 거의 몇십 년 만에. 그때 바이코리아 이룬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요. 99년 이후에 한 20년 만에 처음 이제 주식이 주목을 받는 시대가 처음 진입을 한 거고 너무 이제 고무적이고 오히려 고맙게 생각하기도 하고요. 그런 상황인데 그러나 이제 애초에 동학개미 분들의 아이디어는 일단 그런 마인드였던 것 같아요. 은행 이자는 어차피 뭐 1%도 안 되는 상황이고 그러면 사실 뭐 삼성전자 같은 우량주도 배당을 연간 뭐 3% 이렇게 주고 네. 뭐 배당 수익률을 지금 뭐 5에서 7% 기업이 속출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지금 은행에 넣느니 그냥 주식을 사서 그냥 오래 들고 배당 받고 가겠다. 이런 사실 전화도 저한테 꽤 지인들한테 왔었어요. 어떻게 생각하느냐. 정말 좋은 생각이다. 그거는.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렇게 해서 그 아이디어를 계속 초지일관 유지를 하면서 좀 길게 배당 받으시면서 가면 좋은데 이게 또 시장이 또 그렇지가 않잖아요. 삼성전자가 또 이제 조정을 받을 시기도 있는 거고 그러다 보면 테마주 같은 인기 있는 종목들이 주가 올라가면 또 그거를 파시고 그런 주식을 고점에 사서 또 손해를 볼까 봐 굉장히 걱정이 지금 많이 되는 상황입니다. 처음에 아이디어를 좀 계속 내가 무슨 생각으로 주식을 샀는지 다시 한번 좀 고민을 하셔서 네. 그 아이디어를 유지를 했었으면 좋겠어요. 그 스탠스를. 사실 개별적으로 주식을 해도 되는데 이 자산운용사에 이렇게 전문가분들이 펀드를 이제 가입해야 되는 이유가 있다면 좀 있을까요? 일단 이제 제가 요즘 이제 포트폴리오를 이제 구성하면서 이제 고민하는 이제 축이 한 세 가지 같아요. 하나가 미래의 가치는 새로운 인프라로 출발한다는 전제 속에서 방금 얘기다시피 빅데이터와 관련된 인공지능 플랫폼 기업을 찾아라. 두 번째로는 수소 에너지의 시대에 있어서의 재생 에너지에 대한 기축 에너지 플랫폼을 이제 해석을 통한 이제 신규 기업 하나의 섹터라면 두 번째는 요즘 많은 전 세계 모든 투자자들이 이런 고민을 할 것 같아요. 대관절 미국에 있는 그 혁신 기업들 거의 수년 동안 수십 배 올랐죠. 빵이에요. 빵. 등등. 그들 기업이 진짜 여기서 끝일까? 아니 더 갈까라는 고민 속에서 나의 관점을 세우는 게 저희 포트폴리오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제 그런 고민 속에서 많은 이제 뭐 고민을 하는데 제가 드릴 고민은 아마도 항상 늘 세상에 혁신이 존재했어요. 이제 혁신이 성장을 만들고 성장이 소득을 만들고 소득이 소비를 만드는 구조가 항상 경제의 선순환 구조거든요. 아마 미국이 그런 시스템을 갖고 있는 거의 유일한 나라 같기도 하고 그런 점에서 이제 혁신 기업을 보니까 뭐 아마존, 애플, 뭐 넷플릭스, 뭐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등등의 혁신 기업을 이제 판단할 때 대관절 저 친구들의 장기적 그 잠재적 PR이 얼마일까를 이제 우리는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보통 기업이 도입기와 성장기를 지나 성숙기가 된 후에 이제 쇠퇴기를 접어든 게 전형적인 사이클이거든요. 근데 이 성숙기, 안정기에 들어왔을 때 이 잠재적 PR을 규명하면 안다면 어느 설정이 가능하다면 현재 PR로부터 이거를 회복시키는 게 그 회사의 장기적 이익이거든요. 현재 PR이 60이다. 장기적 PR이 30이다. 하면 이익이 2배는 최소 늘어야 돼요. 그렇죠? 이익이 2배 늘면 똔똔이에요. 주가 못 떠요. 이게 4배 늘면 반절은 PR을 60에서 30으로 낮춘 데 기여할 것이고 반절은 주가를 2배로 올리겠죠. 그래서 저는 아마존과 그들 기업이 장기적 PR을 얼마나 보유할 것인가가 굉장히 중요한 건데 저는 최소한 저 애들의 장기적 PR은 크게 봤을 때 제조업보다는 서비스가 PR이 높아야 돼요. 왜냐하면 보통 제조업 같은 경우를 보게 되면 영업 현금 흐름 그러니까 손익계산서를 현금으로 측정하는 영업 현금에서 그 이익을 미래에도 산출하기 위해서는 투자를 해야 되거든요. 캐펙스 있어야 돼요. 근데 보통 제조업은 영업 현금에서 반절 정도 이상을 투자해요. 반도체 같은 경우가
아마도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가 영업현금으로 나오게 되면 거의 70%를 재투자해야 돼요. 삼성전자는 이제 핸드폰 사업 등등 있어가지고 50% 내외. 과거 뭐 수년 동안. 아마도 서비스 한국에 아마 그 네이버라든가 구글은, 네이버라든가 그 카카오 같은 경우는 15에서 20. 그 나머지 중간 소비재 기업은 20에서 30 정도에 대한 이 영업 현금에서 그 캐펙스 지출을 해야 돼요. 그럼 주주가 진정 원하는 이익은 뭘까? 라고 봤을 때, 진짜 돈 버는 거예요. 가짜 돈이 아니에요. 가짜 돈이라고 보기는 그렇지만은 상당 부위 많은 돈을 벌어서 상당 부위 많은 돈을 투자하지 않으면 죽은 게임이다. 이런 기업에 내가 같은 PR을 줘야 될까? 라는 고민 속에서 저는 첫째, 제조업보다는 서비스업이 PR이 높아야 되고, 두 번째로는 플랫폼 기업이 비플랫폼 기업보다 더 높아야 된다. 세 번째는 어떤 특정 국가의 사업을 영향하는 것보다 전 세계에 침투할 수 있는 영향을 가진 회사가 PR이 높아야 된다고 봤을 때, 그렇다면 이런 3대 요소를 갖고 있는 회사가 미국 기업들이거든요. 바로 빵이에요. 그들 기업이 현재 PR이 30입니다. P&G도 30이에요. 맥도날드 30이에요. 그러면 이들 기업이 주가 떨어지면 PR 10대요. 이익은 2배 늘면 PR은 5대입니다. 10대입니다. 저는 그래서 제가 가진 말했던 우리 이치원 대표 같은 그 자산가치도 사야 되고 이 부분도 덜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제가 봐서는 저희 중요한 생각은 요즘 들어서 지금까지 우리가 목격했던 굉장히 많은 이런 플랫폼 기업에 대한 가치평가 모델에서 이들 기업의 장기적 PR을 얼마나 줄 것인가에 대한 개념적 정의에서 카카오보다는 그 애들이 높아야 된다. 왜? 그 애들은 전 세계를 커버하잖아. 그렇죠? 저는 카카오의 장기 PR을 20에서 25 정도 보고 싶어요. 그러면 아마존 같은 경우는 30에서 35 정도 본다면 현재 PR이에요. 이게 늘지 않아도 현재 이 PR은 존재할 거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점에서 저는 시장을 해석하고 싶고, 세 번째로는 삼성전자와 배터리 기업에 대한 편입을 제가 이제 안 하는, 왜냐면 우리는 사실 안 하는 이유가 첫째는 액티브 펀드잖아요. 액티브 펀드는 시장의 평균을 추정한 게 아니고 시장의 평균, 지수를 추정한 게 아니고 시장의 평균이 있다면 평균 이상과 이하가 있지 않습니까? 액티브 펀드는 시장의 평균을 사는 게 아니고 평균 이상을 사라. 그래서 나한테 돈을 더 많이 벌어줘. 라는 메시지를 받고 나는 운용한 사람이란 말이에요. 근데 삼성전자는 시가총이 너무 커요. 삼성전자는 시장의 평균을 만들 힘이 있어요. 그 자체가 평균이야. 그리고 삼성전자는 개인들이 충분히 살 수 좋은 기업이에요. 충분히 사요. 주로 수수료 안 내도 안 내고 굳이 우리한테 수수료 주면서까지 삼성전자 사는 것은 내가 시가총이 1위니까. 그렇죠. 수수료 안 내고 본인이 사면 되지. 그래서 저는 액티브 펀드 매니저는 저는 시장의 평균을 사는 게 아니고 이왕이면 평균 이상의 기업을 사라. 라는 것에 이제 최선을 다해보자는 측면에서 이제 삼성전자를 이제 안 사고 두 번째로는 말 그대로 이제 매년 투자가 너무 많아요. 투자하면 죽은 게임이에요. 좀 불편한 얘기죠. 그래서 제가 삼성전자를 안 산데, 배터리 같은 경우도 한 번쯤은 생각했지 않겠느냐. 사실 우리나라가 참 멋지게 투자하고, 사실 한국 사람들에게 창업가 정신, 모험 정신은 최고다. 뭐 우리 정주혜 회장님이 조선업 그렇잖아요. 한국 이병철 회장님이 단도치 최고다. 진짜 멋지다. 우리 배터리도 멋지게 도전했고 여전히 세계를 리드하고 있는데, 저희 회사의 이제 관점이죠. 관점은 뭐 다 관점의 싸움이니까. 그렇죠. 저는 배터리 회사 같은 경우는 제가 봤을 때 이게 결국은 이 변동비가 너무 큰 사업이에요. 일단 전 세계 자동차 산업의 연간 매출액規模가 약 3,500조에서 4,000조 되죠. 그 중에서 전기차에 대한 침투율을 약 30% 본다면 약 1,200조 시장이에요. 1,200조 시장에서 배터리가 차지하는 비중 한다면 저는 연간 300조? 지금 현재 보니까 최근에 테슬라 앨런 머스크 회장이 킬로와트당 현재 120불 정도 되는데 그걸 50불 이하로 낮추라는 얘기도 하지만 어쨌든 저는 가격을 그렇게 안 보더라도 70불로 본더라도 현재 사실 이제 우리나라 전 세계에서 가장 큰 회사 같은 경우가 미래 캐파를 약 300기가, 350기가, 400기가로 보고 있어요. 그 기가와트로 산출했을 경우 이익률을 10% 이상 달성하기 힘들다. 왜냐하면 모든 회사가 시장에 참여하게 되면 생산량을 늘게 되고, 그렇게 되면 매출액은 매출상은 떨어지게 돼 있고, 두 번째로는 원가는 올라가요. 모든 사람이 양극재, 임국재 사야 되잖아요. 사야 되니까. 그럼 마진이 굉장히 축소돼요. 마진이 축소되니까 마진을 넓히기 위해서 다시 캐파를 증설하고 하는 그런 모순에 빠진 산업 구조에서 현재 PR은 굉장히 높은 수준에 있는 것 같아요. 더 큰 문제는 그 기술의 진보화가 너무 빨리 진행된다는 것.
앞으로 어떻게 기술이 바뀔지 몰라요. 뭐 전고체 얘기도 나오고 또 배터리에 대한 평균 하나당 100마일 시대가 되게 되면 이거 배터리 하나 사면 평생 쓰는 거예요. 그렇죠, 평생. 하나 딱 배터리 장착하면 평생 쓰는데 그러면 사실 그거는 완전 내구재예요. 완전 내구일 경우 전 세계 배터리 회사가 평생 동안 한 10만 마일 탈 것을 100만 마일 타버리면 10분의 1로 생산 판매량이 줄을 거 아닙니까? 평생 동안. 그래서 저는 이제 배터리 회사보다는 배터리 원재료, 그것도 이제 기술적 진보에 따라서 좀 리스크는 있지만은 오히려 원재료 시장 쪽에서 엣지를 가고 있는 회사에 참여하는 것은 좀 그 바람직한 일이고, 완제품 회사는 뭐 좋으면 사지만은 제가 보는 것은 첫째 새로운 인프라 2가지, 그리고 현재 혁신 기업에 대한 밸류에이션을 어떻게 볼 것인지, 세 번째로는 현재 한국에서 주도적인 2개의 업종, 그러니까 배터리와 반도체를 넣을 것인지 뺄 것인지가 우리 액티브펀드의 굉장히 중요한 역할 측면에서 이제 보고 있는 거죠. 마지막 말씀하신 배터리는 어떻게 보면 금강산업에서 청바지나 꽃갱이를 파는 것과 비슷하다고 보면 되나요? 그렇죠. 뭐 굉장히 어려운 작가님 얘기라서 답을 잘못 했나? 어쨌든 내가 모르겠어. 그 의미를 모르겠는데. 근데 이게 제발 이해하셨죠? 아니 그냥 일리가 있으신 말씀이시고요. 사실은 이제 어떤 기업이든지 참 굉장히 역설적인 게 성장하면서 주가가 안 오르는 경우도 참 많아요. 이 성장 산업을 이렇게 보면은 성장할 때는 이제 엄청나게 투자를 합니다. 그리고 경쟁을 엄청나게 많이 하기 때문에 감가상각도 많이 해야 되고 별로 돈을 못 벌어요. 성장할 때는. 근데 어느 정도 선에 가면 이제 경쟁이 끝났을 때, 그때 가면 이제 감가상각도 끝나고 경쟁자도 없어지고 산업의 이제 콘솔리데이션, 독과점 같은 게 이루어지면서 드디어 1등 기업이 등장하고 거기서 이제 수익이 나기 시작하는 거잖아요. 뭐 사실은 승자독식 비슷하게 돼버리는 게, 특히 이제 플랫폼 기업은 다 뭐 네이버는 이제 검색에서 독보적이고 뭐 SNS야 뭐 카카오가 독보적인, 누구도 들어올 수 없잖아요, 국내에서는. 일본에 뭐 라인을 누가 이기겠습니까? 뭐 다 해외 업체들도 마찬가지고 이미 거의 끝난 것 같거든요. 근데 그렇게 되면 그때부터 이제 돈을 벌기 시작하고 주가가 그때 오르긴 하더라고요. 과거에도 보면 사실 네이버가 승자가 될지 아무도 몰랐거든요. 사실 구글이 이렇게 될지, 구글 이름도 잘 몰랐어요. 야후가 당연히 승자가 될 줄 알았는데 몰랐거든요. 초기에서 산업이 막 태동할 때 진입하는 좀 리스크가 있을 수 있어요. 예를 들면 배터리 산업도 그럴 수 있고. 근데 이게 특히 제조업이 이런 게 심한 거죠. 투자도 많이 하고 해야 돼요. 누가 승자가 될지 모르는데 이게 한 10년, 20년 지나서 어쩌면 전 세계에만 한두 개만 남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때 가면 엄청 돈을 버는 기업이 나올 텐데 그게 누군지 알기가 어렵다는 거죠. 단지 이제 플랫폼 기업은 반면에 이제 투자가 안 들어가니까 캐시가 계속 창출되기 때문에 그 얻어들이는 성과가 훨씬 큰 거죠, 일반 제조업체보다는. 그래서 플랫폼 기업이 모든 기업의 꿈이긴 한데 정말 쉽지가 않은 거죠. 차별화될 수 있는 산업에 투자하는 게 우리 원칙 중에 하나인데 그런 기업이 국내에는 좀 흔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럼 말씀하신 내용 들어보면 예를 들면 국내에서는 어쨌든 대표적인 게 네이버와 카카오인 거잖아요. 그렇죠. 네이버, 카카오는 가면 갈수록 돈을 더 벌 수 있는 확률이 좀 높은 것 같은데, 그럼 주가는 그렇죠. 지금 이미 많이 올랐지만 더 오를 가능성도 충분히 있는 건가요? 그것과 관련해서 그러니까 네이버와 카카오의 이 성격 분류, 그러니까 제조업이냐 서비스업이냐, 플랫폼이냐 비플랫폼이냐, 그렇죠? 그러면서 한국 지향적이냐 해외 지향적이냐, 또 다른 산업에 대한 침투율, 이 측면에서 이제 PR을 자기 관점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저는 카카오의 장기 PR, 뭐 5년, 10년 후에. 그러니까 완전히 확장이 끝나가, 지금 한참 확장되잖아요. 확장이 끝난 후에 성숙 때의 PR을 얼마일까라는 자기만의 관점을 가져야 될 것 같고, 그런 점에서 저는 그 카카오의 장기적 수렴되는 PR을 저는 20에서 25 정도로 봐요. 지금 현재 70 정도 나오나요? 그렇게 되면은 최소 현재 시장에서는 이익이 지금보다는 성숙기 때까지는 이익이 한 3배씩 늘 것이고, 만약에 3배 아니고 10배 늘 것이다 하면 추가보는 주가 상승이 이루어져야 되겠죠. 그래서 지금 그들 기업을 평가함에 있어서 PER에 대한 자기만의 근거, 확신, 관점을 가져야 된다는 생각에서 방금 얘기했다시피 제조업보다는 서비스, 비플랫폼, 플랫폼, 그 산업적 그리고 지역적 침투율에 대한 확장성 여부가 중요한 잣대가 되고, 그런 속에서 카카오 네이버에 대한 PR을 그려놓고
그 속에서 현재 그 이 회사가 지금 이익이 얼마인데 앞으로 5년, 10년 후에는 예, 이익이 한 10배 될까? 그러면 카카오는 더 뜨겠죠. 왜? 예, 이 주가가 현재 뜨지 않으면 10배 되면 PR은 6대 버리잖아요. 네. 만약에 PR 현재 60이 네. 10분의 10배 돼 버리니까. 네. 그런 관점으로 현재 그 기대 수익과 기대 위험을 조망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해봐요. 그래서 저는 혁신 기업의 경우에는 분명히 자기만의 장기적 수렴적 PR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는 생각 속에서 하고 그 다음에는 그러면 현재 이익과 미래의 포텐셜 이익을 가늠해 보는 것, 그 차이를 먹고 사는 게 기대 수익이겠죠. 그런데 너무 중요한 말씀이세요. 사실은 지금 4차 산업혁명이라고 얘기를 하지만 이거보다 난 더 대단한 건 전화선이 없어진 거라고 생각해요. 꿈도 꿀 수 없는 일 아닌가요? 그치? 아니, 선이 없이 전화가 돼? 이건 엄청난 혁명인 거죠. 그 당시 이동통신업이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사실 그렇게 각광을 받았던 1999년에 이동통신업이 보시면 KT가 그때 20만 원 찍고 지금 2만 얼마 하잖아요. 거의 8분의 1 토막 나 있고 SK텔레콤은 50만 원 하더니 지금 24만 원이 반토막 나 있잖아요. 근데 왜 그러냐면요. 그렇다고 과연 성장을 안 했느냐? 엄청 성장했어요. SK텔레콤은 이익이 8배 늘었어요. 이익이 8배 늘었는데 회장님 말씀처럼 시장은 이익이 16배는 늘 줄 알았죠. 그러면 이제 본전은 되는 거죠. 16배 늘었으면 지금 이제 한 50만 원을 했겠죠. 근데 이게 한 수익이 날려면은 이게 50배, 100배 늘어야 되는데 그렇게 못 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장의 예측보다 돈을 더 벌어야 되는 거죠. 이게 성장의 함정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성장의 함정 중에 제일 큰 거는 이제 성장할 줄 알아야 되는데 성장을 못 하는 경우. 이제 과거에 뭐 사실 이거보다 더한 게 뭐 자동차, 쇠가 달린다는 거 어마어마한 거잖아요. 자동차도 수백 개의 회사가 있었지만 남아있는 거는 좀 손에 꼽을 정도 거고 하늘을 나는 거,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죠. 하늘을 나는 거. 그 항공산업도 몇 개 안 남았어요. 근데 그 나머지 기업들은 이제 거의 뭐 휴지가 된 거죠. 도태된 기업들은. 근데 만약에 이제 두 번째 성장의 함정은 만약 성공을 하더라도 우리가 예측한 것보다 더 많은 이익을 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현재 주가가 이 멀티플이 과거 이익을 어느 정도 반영하고 있는지 알 수가 없어요. 과연 지금 미래가 한 앞으로 100배 벌 건데 지금 시장은 한 20, 30배 벌 걸로 보는 건지 아니면 20, 30배 벌 건데 실제로는 뭐 한 10배밖에 이익이 안 늘면 10배 이익이 늘어 주가는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계속 성장은 하고 지속성은 있고 영원히 안 없어질 기업들이 많이 있죠. 근데 문제는 주가는 안 올라갈 수도 있어요. 주가는. 어느 정도 이제 성장이 정체되면 적정 멀티플로 회귀를 하는데 지금의 통신업은 멀티플이 10배밖에 안 주잖아요. 과거에 뭐 100배 이렇게 줬던 게 그런 게 좀 이제 걱정되는 거죠. 사실 많은 분들이 이제 고PR 영역에 있는 현 혁신 기업이 여전히 거품이라는 얘기를 이제 많이 해요. 아마도 이제 그 부분은 관점의 싸움 같기도 하지만은 한국 이동통신을 뭐 우리 이치원 대표도 좋아했고 저도 1990년 상장됐을 때부터 아주 좋아했거든요. 네, 너무 좋아요. 사실 많이들 안 샀어요. 왜냐하면 그때 PR이 보통 70에서 100 사이를 와갔어요. 항상 그때 비싸잖아요. PR 그때 당시 뭐 트로이카가 눈 맞으면 트로이카 아니면 주식이 아니었던 세대니까 한국 이동통신 보니까 매출도 얼마 없어요. 그리고 PR은 뭐 거의 뭐 70, 80 사면 그 다음에 2배 올라요. 이익이 4배 되니까 PR은 또 떨어져 35. 또 떠요. 그럼 70대 PR이 또 이익이 4배 들어요. 그 의미는 뭐냐면 그러면서 현재 성숙기 시장에서 현재 SK텔레콤의 PR 밴드는 10에서 15 사이를 유지하고 있어요. 사실 현재 10과 15 사이 PR 밴드는 거의 10년 동안 유일해요. 사실 ROE가 15를 왔다 갔다 하고 굉장히 좋은 기업이에요. 돈을 엄청 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가 상승 안 나타나요. 결국은 혁신 기업의 정체성, 투자 기회는 투자 입장에서는 도입과 성장기일 때, 고 PR일 때 미래 PR을 만드는 과정이다 라고 해석하고 싶어요. 그래서 삼성전자의 잠재적 그리고 장기적 PR을 얼마나 줄까? 저는 뭐 PR 8에서 10 정도 될 것 같다. 배터리 사업 얼마일까? 카카오는 얼마일까? 한국이동수 얼마일까? 뭐 그런 것을 그려보고 그 속에서 이익의 장기적 균형점을 찾은 과정에서 이제 장기 포트폴리오를 구성한다면은 이게 이제 펀드니까 가능하겠죠. 우리 펀드니까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 그래서 사실 펀드를 해야 할 이유는 아마도 이런 것. 사실 우리 매니저들은 계속 이런 고민을 많이 해요. 어떻게 관점을 관점이 없으면 2010년, 15년, 1년에도 그런 식 하나도 못 쓰잖아요. PR 넓다는 이유만으로, PBR 넓다는 이유만으로. 결국
관점 싸움인데 그래서 이제 늘 이제 복잡계잖아요. 이 주식시장이 너무너무 많은 변수들이 들어왔다가 또 빠져나가고 그 중에서 가격에는 흔적을 남기면서 펀드로는 수익률이죠. 그 관점이 없는 것은 마치 그 복잡게 쓸려질 그 돛담배에 불과하다. 이런 관점에 대한 싸움 내지는 관점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이 펀드를 이제 사는 것이 이제 펀드 투자잖아요. 우리 이제 이천 대표의 관점, 또 에스프레소의 우리 회사의 관점을 이렇게 사는 게 그래서 좋은 관점을 사는 것, 그 좋은 관점을 분산하는 것은 저는 현재 직접 투자 열풍인데 직접 투자와 펀드 투자에 대한 균형적 자산 배분도 필요하다. 네. 그리고 펀드 내에서도 관점에 대한 분산 투자가 필요하다. 대신 이천 대표가 밤에 잠을 안 자면서 소외받은 주식 싸게 사주고 있잖아요. 네. 대신 공부 안 해도 대신 사주는 거예요. 또 저는 늘 남들이 보지 못한 세상을 늘 생각하면서 또 거기에 고민을 해야 되고 네네. 그래서 저는 펀드가 주는 메시지는 그 친구들이 그 회사가 경영하는 관점을 지배하라. 사는 게 아니라 지배하라. 당신들이 투자가들이 그런 관점으로 펀드를 대해야 될 것 같고 수익이 나쁘다는 이유만으로 사실 저는 삼성전자 주가 떨어져요. 라고 할 때 삼성전자 투자가들이 너 요즘 삼성전자 그 반도체 시장이 나쁘니까 저 화장품으로 사업 목적을 바꾸고 하면 안 되잖아요. 주가 떨어져도 경영자는 반도체 열심히 하면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투자자들은 내 수익이 나쁘면은 야 강방천 너 회사 그 무슨 뭐 통찰이 가치야 뭐 비즈니스 모델 가치야 그거 안 통하니까 여기로 가. 내가 그걸 하면 마치 삼성전자 경영진이 삼성전자 주가 떨어지는 그 주주의 원성을 듣고서 반도체 하다가 화장품 회사 하는 거 똑같아요. 우리 질서를 지켜주는 것. 저는 그게 투자자한테 옵션, 선택권 주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시원 대표처럼 확인된 가치에 바꿔버리고 내 가치가 지금 반영이 안 된다는 이유만으로 또 이시원 대표가 현재 가치가 반영이 안 된다는 이유만으로 내 가치로 바꿔버리면 투자자들은 선택권이 없습니다. 자산 배분을 할 수가 없어요. 네. 자, 그래서 일단 자산 배분의 측면에서 서로 간에 가치관을 인정하고 가치관을 지배하라. 두 번째로는 돈 10,000원, 10만 원으로 우리 펀드 사면 그 안에 있는 모든 기업이 주주가 돼버리잖아요. 네. 한 해로 우리 이제 저희 회사 펀드 보면 애플, 아마존, 구글, 뭐 에르메스, 루이비통 뭐 수많은 기업들이 있잖아요. 10,000원으로 그들 기업을 다 소유하는 거예요. 10,000원으로 어떻게 그런 기업을 소유합니까? 펀드만이 할 수 있는 유일한 기능이에요. 우리 손자 10,000원 설득 주면서 너 그런 회사의 주주가 되라. 어떻게? 그런 펀드를 사면서. 라는 게 펀드의 기능적 문제이고, 이제 세 번째로는 이제 매니저들이 계속 우리 토론 왔잖아요. 막 매일 토론해요. 고민하고. 그래서 고민 속에서 집단지성이 나와요. 집단지성. 나는 집단지성을 공유하라. 그게 펀드의 정의니까 그냥 일시적으로 수익률이 좋고 나쁨은 분산을 통해서 내 수익률이 좋을 때는 이천 대표 수익률이 나쁠 수도 있고 또 여기가 좋으면 우리 수익이 나빠요. 그러면 두 개에다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이게. 그래서, 저는 요즘 동학개미가 굉장히 중요한 역사적 사건을 만들었다. 그런 점에서 전적으로 박수를 치고, 지금부터는 이제 분산과 공부를 통해서 자본시장 시스템에서 건전한 부자가 되는 그런 걸로 계속 진화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죠. 네. 야, 책이 많다. 다 김장걸 쓴 거죠? 스노우볼, 이기는 투자 뭐였죠? 저 스노우볼은 버핏 얘기. 아, 그래? 이기는 숫자는 린치. 아니 회장님 지금 어떻게 이런 제가 너무 창의적인 질문이라서. 아니, 이거 전부 다 가치 투자 책만. 아, 그래? 네, 저쪽에도 책은 벤저민 그레임의 현명한 투자. 대단하다. 벤저민 그레임 그거. 피터 린치 책인데. 나는 이게 제가 어떻게 월가의 영웅 쓰겠습니까? 지금 저 마포의 영웅도 못 쓰겠는데. 제가 추천사 썼던 것 아, 같은데 저분.